최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주간지에는 4월 커버 스토리로 초강대국이 분열할 때 살아남는 법 T25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즉 이 기사의 요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미국이 소련을 제재하자라고 했을 때 미국 의견에 찬성한 나라가 52개국이고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든 나라가 12개국이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127개국은 어느 한편에 쏠리지 않고 중립적인 안을 갖고 중립의 상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127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127개국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큰 25개국을 선별해서 여기다 트랜섹셔널 25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트랜섹셔널 25라는 뜻은 뭐냐 하면 초강대국 사회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양쪽과 거래하듯 실용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비교적 큰 나라 25개를 얘기합니다. 이 25개 나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25개 나라의 공통점은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신냉전 시대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25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주요한 나라는 우선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브릭스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함께 중국의 남중국해를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와 실용 경제정책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게다가 미국 발 앞에 있는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리는 중남미의 멕시코가 T25로 분류가 됐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이스라엘조차 여기에 분류가 됐는데 즉 이제는 이스라엘이 친미 일변도의 나라에서 오히려 양쪽을 넘나들 수 있는 나라로 위치 변환을 하고 있다라고 서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멕시코나 이스라엘이 미국의 할 얘기를 다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그들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친중, 친브릭스 성향을 보이고 있어도 미국이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오히려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제3세계들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 여건이나 국제정세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철저하게 국익에 맞게 실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들 나라들은 예전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에 일방적으로 붙어서 지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실익에 따라서 경제 주권을 외치면서 그때그때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하는 나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자국지상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임했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어느 날인가부터 자국지상주의로 돌변을 하면서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생산하고 난 이후 중동 산유국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은 걸프만해에서 그들이 항공모함 2대를 배치시켜 놨던 이걸 빼고 이 항공모함이 지금은 남중국해로 이동해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시절에는 일방적으로 기후협약을 탈퇴해 나왔고 이란과 핵협정도 동맹국하고 전혀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지지하면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아랍 국가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등에서 자국 이익을 위해서 철수를 단행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맹방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우디에서조차 주둔군을 축소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일시 철수함으로써 사우디는 그때 미국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그 멘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 멕시코의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미국 군대를 투입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멕시코조차 미국을 맹방이라고 믿지 못하는 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조차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오펙 플러스 그리고 브릭스 등의 포위 전략으로 미국이 점점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랍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시진핑이 방문을 했을 때 우선 그때 걸프만 6개국과 1차 중국 걸프 협력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중국은 걸프만 국가들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 전략으로서 2023년서부터 2027년까지 행동계획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같은 시기에 21개 아랍 국가정상들과 제1차 중국 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도 중국과 아랍 간의 운명 공동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국가 간의 협의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중국과 아랍은 이제 운명 공동체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즉 중동 산업이나 아랍 국가는 이제 미국의 등을 돌리고 중국의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밀착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서로 간의 교류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은 철천지 원수인 이란과 사우디를 중국으로 불러서 두 나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즉 이제는 중동이 미국 품에서 중국 품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를 함으로써 이제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분쟁들, 주로 사개 나라에서 벌어졌던 이런 분쟁들이 이제는 평화롭게 서로 협의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면서 중동의 문제가 이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가 좌절당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빠져나간 중동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외교 전략이었었는데 그 주요 대상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였었는데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손잡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왼수격인 나라인 이란과 손잡음으로써 아브라함 프로젝트는 좌절을 맛보고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는 이러한 중동판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좀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이슬람 국가들한테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협력기구라는 것이 이게 작은 모임이 아닙니다. 즉 이슬람 협력기구의 회원국 숫자가 자그마치 57개에 달하는 굉장히 막대한 국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예루살렘 지지는 이 57개국한테 등을 돌린 결과를 갖고 옴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외교적인 큰 실책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반미 분위기는 실제로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도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올 초에 중남미 카리브 국가 공동체 정상회의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중남미 정상들은 앞으로 EU와 아프리카연합,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더 밀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33개국의 회원국들이 모여서 새 과시를 하게 됐는데 이 기구가 창설된 배경서부터 사실 예사롭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전 대통령 시절에 미주 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빼고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중남미 카리브 국가 공동체입니다. 즉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일컫는 중남미에서 오히려 미국이 왕따를 당하고 이 중남미 국가들이 따라 모여서 만든 이러한 기구로서 이 기구가 오히려 지금 브릭스와 중국과 러시아 쪽에 어떠한 서로 교류를 늘려가면서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면 초가에 빠진 그러한 지금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를 갖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산유국과 아랍국 전체가 중국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중남미조차 미국의 등을 돌리는 등 제3세계에는 점차 반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참여를 함으로써 잘못하면 세계의 반쪽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앞에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은 무역 의존도가 자그마치 우리 GDP의 80% 이상의 영향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는 수출이 생명줄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신냉전 시대에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공급만 제표를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과의 무역에 제한을 받거나 우리의 무역이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곤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뭐를 나타낼까요? 최근 우리 무역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0 밑으로 떨어지는 게 무역 적자폭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무서운 속도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계에서 그간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가 지금의 무역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마당에 어떤 신냉전 시대의 평가름에 휩쓸려가지고 세계 무역시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 일본마저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해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일본은 러시아 원유를 배럴당 69불 선에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난해부터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 원유는 60불 이상에서 사지 말자는 어떤 상한선 합의를 일본이 깬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사전 양해를 구해서 심지어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EU조차 러시아산 에너지를 1860억 달러치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싼 에너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양해를 구해서 지금처럼 에너지 수입 적자가 컸을 때 이렇게 외교력을 발휘해서 싼 원유를 구입하는데 우리도 지금이라도 빨리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해서 서구보다 싼 러시아 원유나 가스를 수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정경분리를 당당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무역이 정치 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경제주권을 확립하고 기존 반도체 지원법이나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경제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안보와 경제는 분리하겠다는 정경분리를 먼저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과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체제에 함부로 휩쓸리지 말고 모든 걸 실익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새롭게 도래하는 신냉전 시대의 희생양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결기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는 Transitional 25 국가들은 어떻게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실용주의를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 미국의 제재를 벗어났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자고 그럴 때 거기에 찬성한 나라가 52개국, 그때 러시아 편을 든 나라가 12개국, 그 당시 아무 편에도 들지 않은 나라가 127개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양쪽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일종의 중립을 견지하면서 그들의 실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이제 걷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가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을 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보를 보인다면 외교적인 보복이 혹시 생기진 않을까요? 우선 그런 일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결기를 갖고 좀 당당하게 맞서야 되겠다는 건 우리가 뻔히 손해볼 걸 알면서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사태에서도 보듯이 지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미국도 이제 스스로 알아요. 즉 제3세계에서 자기들이 왕따당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옛날처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트럼프 시대와 지금 바이든 시대를 거치면서 그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오는 그 부메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의 실책을 이제 이해를 하고 알아차리고 이제는 이런 제3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경제 주권을 찾겠다고 나섰는데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